대장동이 이제 전입가경으로 가면서 문제는 이제 배후에 있는 박영수의 실체 영향력이 어디까지였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이 아니라 박영수 게이트드만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만배가 대장동 김만배가 대장동 게이트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끌어들였던 그분이 박영수인 것 같다라는 심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즉 정영학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모든 부분 안에서 얘네들이 지칭하고 있는 게 검찰 세력이고 그 중심이 당시 고검장이었던 박영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박영수가 200억 이상을 챙겨갈 몫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그 박영수가 강릉에서부터 강릉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볼게요. 강릉 지점에서부터 따까리로 데리고 다니던 애가 윤석열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박영수가 특검이 된 것도 다 계획하에 있던 거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특검을 대충 박근혜 특검을 적당하게 무마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 박영수인 거고 그 박영수를 선택한 인물이 조남욱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조남욱과 박근혜 라인에 특히 조남욱이 관리하고 있던 서울대와 그 다음에 검찰 라인의 실체들이 지금 대장동에 고스란히 다 모여 있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을 파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제는 잊혀졌던 이름 우병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병우는 박근혜 시절에 검찰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인 거고 그거를 청와대로 끌어들인 첫 번째 인물이기도 한 거면서 조남욱 장학생 중에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이 우병우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조남욱이 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대장동 사업에 등장했고 대장동 사업 초기에 우병우가 사실상의 원년 멤버로 등장하다가 박영수하고 교체를 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매경을 통해서 처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우병우가 지난 2014년 정영학과 정재창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당시 정영학이 정재창과 함께 우병우를 찾아가서 그 면담을 하고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검찰이 이것도 흘린 거잖아요. 왜 우병우까지 건드리지? 자기네들이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이거는 이제 그 대상을 확대시켜가지고, 이거 자체 물을 타는 거죠. 지금 우병우를 등장시키고 박영수를 키우고 하면서 끝까지 지키고 싶은 이름이 뭐겠습니까? 저는 한동훈과 윤석열이라고 생각해요. 그 선까지 오지 않게끔 만드는 거죠. 즉 박영수나 우병우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 누가 보더라도 걔들이 몸통이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역할론에 있어서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시켜서 했겠다 라는 정도로 적당하게 털어버리고 갈 수 있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병우, 박영수가 우두머리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죠. 직급상 그리고 사실은 아마 중요도에 있어서도 박영수라든지 우병우가 훨씬 컸겠지. 지금은 이게 역전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상사들을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게 2014년도에 변호사를 했다 그러는데 그 녹취록에 보면 2013년도에부터 청와대에서 오다가 떨어졌다. 이재명 잡으라고. 그렇죠. 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이때 이재명 잡으라고 했었을 때 청와대에서 그 오다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우병우였을 겁니다. 그렇겠지. 그러면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박영수라는 사람이요. 김대중 정권 때 박지원과의 인연으로 발탁이 돼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냈대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중용이 돼서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 핵심 요직을 거쳤어요. 그리고 이때 재계의 저승사자 SK 현대 재벌수사 지휘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연을 맺었죠. 스폰 관계가 됐죠. 처음 시작일 때는 어쩌면은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죠. 처음에 강릉지천장 할 때부터 주말만 되면 르네상스로 술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청와대 사정비서관에 이제 발탁될 당시부터 조남욱이 관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 이전부터 들어간 그 거죠. 이전부터 왜냐면 들어갔다고? 최순실 라인의 실질적인 돈 관리자이자 동업자가 조남욱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박근혜 정권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 최순실과 조남욱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근데 아니 나는 박영수가 언제부터 그쪽하고 결탁이 돼 있느냐. 2000년도 초중반부터겠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사실 김대중 정권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 지내면서 조남욱 눈에 들었을 것이고 쟤 약간 관리 들어갈 필요 있겠다. 아니 거기 들어갈 때도 조남욱이 꽂아줬을 거예요. 박지원의 인연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럼 박지원은 뭐야? 박지원도 똑같은 거지. 박지원이 그만큼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거는 대외적인 청탁을 충분히 적절한 선에서 받아주면서 합의를 봤기 때문인 거지. 박지원이 청년 결백하고 조국이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안 돼 했으면 누가 박지원하고 거래를 텄겠냐고. 그러면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서 박연차 측의 변호를 맡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네? 당연한 거지. 와. 왜냐면 박지원이 해갖고 이걸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내라라고 아마 오다를 줄 수 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 세계 안에는 우군과 적군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박근혜 특검할 때도 국민의당이 추천한 게 박영수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럼 이미 박영수가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거고 그 안에서 대구고검에서 고생하고 있던 윤석열을 발탁해 올린 게 결국은 김만배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김만배 입장에서도 내가 윤석열을 꽂아줬으니까 올라온 거지. 나는 박영수랑 겁나 친해. 박영수한테 내가 많이 투자했어. 대장정 할 때도 박영수한테 200억은 책임지고 해줄게요. 딴 사람은 50억이지만 특별히 박영수 고검장님은 200억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특별한 게이트가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따져놓고 보면 대장동 시작했을 때 우병우를 먼저 쓰다가 우병우가 힘이 빠지니까 박영수로 갈아탄 거예요. 김만배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기존에 옛날부터 이제 좀 선수가 좀 오래된 민주당 의원들 있잖아요. 진짜 죄송하지만 본인이 결백하더라도 다음 총선에서는 다 배지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죠. 다 내려놓고 싹 갈아치워야 된다. 지금- 정말 물갈이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박지원이 민주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벌써부터 뭐 솔직히 그래요. 갑자기 개딸 공격을 하고 개딸 공격을 하고 이낙연을 두드러졌잖아요. 이낙연한테 총뿌리를 돌리지 마라 이런 얘기 합니다. 깜짝 놀랐네. 그러면서 자기는 윤석열이랑 같이 술 먹었고 윤석열 노래한 파일도 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공개 안 합니다. 결국 박지원도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박지원 원래 지금 서해안 공무원 피격으로 해갖고 이 고소 고발 대상자고 조사 대상자였습니다. 쏙 빠졌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과연 박지원이라고 해서 순수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짜 반윤석열의 기치를 앞세우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일까요? 아니란 말이야. 아니 뭐 언젠가는 저는 이럴 줄 알았지만 저는 그 시점이 총선쯤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자기도 지금 핍박받고 있으니까 뭔가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양쪽의 다리를 담그고 있고요. 민주당에 들어오자마자 이와 관련한 이게 뭐 서욱 장관도 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그와 관련된 기사 나는 거 보셨어요? 조사가 멈췄어요, 지금. 공무원 피격 사건 지금 사라졌습니다. 다른 이슈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내가 보기엔 이거 100% 코로나 게이트로 가요, 이 새끼들은 지금. 응?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도대체 우리나라 기득권 안에 섞여 있는 이광재를 비롯한 수박들과 이런 것들을 자생적으로 만들어냈던 세력들, 응? 국짐과 민주당과 그와 양쪽에다 뿌리를 받고 있는 거대한 돈질을 하고 있는 이 세력들, 응? 지금 있는 이세찬 같은 애들, 윤상현 같은 애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있는 이 세력들의 중심은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려왔던 박근혜 정권의 핵심적인 자금 관리자, 조남욱 같은 사람을 큰 뒷배경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뺏겨내는 거예요.
검찰 권력 자체가 조남욱한테 있다니까. 우병우도 조남욱의 따까리일 뿐이야. 최순실이 심어준 게 우병우인 거고 최순실을 관리했던 동업자가 조남욱이잖아요. 결국 조남욱을 파지 않으면 SK든 하나은행이든 박영수든 그 안에서 더 이상 윗선으로 올라가지 않아. 지금 있는 그러면- 대장동은.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사실 제일 뭐 대통령도 우리가 선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국은 대통령 한 사람 바뀐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까지 우리가 다 한 명 한 명 신경 써서 뽑아야 된다는 거 저 진짜 절박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요즘 저 고민정이 아예 돌아섰더라고. 이쪽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딱 돌아서가지고 수박들 욕하던데요. 아니, 깜짝 놀랐네. 아니 밀정이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총선이 가까워 오니까 그리고 점점 공천 받아야 되니까 저러는 거야. 당원들 목소리가 세지니까 고밀정이는 지금 눈치를 빨리 챈 거예요. 따라서 수박들도 야 이거 아닌데 싶으면 더 달겨들어요. 박지원도 달려들 겁니다 나중에. 그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뭐냐, 국민들이나 당원들의 여론이 경정권을 잡아라, 안 잡으면 니들은 공천 없어라고 말을 하면 그렇지. 조홍천이도 나중에는 윤석열 잡겠다고 덤벼든다니까. 우병우 잡겠다고 얘기 꺼내요 조홍천이도. 잡아. 니들을 근데 잡는 개로는 쓸 거야. 근데 배지는 떼야겠어. 모르겠어. 확실하게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혹시나 조홍천이 갖고 대밀 수 있다 그러면 아니 뭐 저는 한 번 더 고려를 해보.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꼬시자야. 지금은 왜 벌써부터 그래? 아직 공천 시즌도 아닌데. 내년에 뛰지 마. 죽어 씨 끝까지 씨. 내 기억력 겁나 좋아 씨. 걸리기만 해봐. 나는 사람 안 믿어. 일단 한번 아니다고 X표 그으면 끝이야. 근데 진짜 저는 우리가 한 명 한 명 의원을 다 검증해야 되겠다. 이게 매일매일 너무 제 안에서 계속 이놈도 못 믿겠고 저놈도 못 믿겠고 도대체 믿을 사람 손 꼽는 게 빨라요. 네, 그러네요. 하지만- 근데 그 열 손가락 안에 꼽아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그동안 뭘 했던 건가. 그 서민들은요, 일반적인 그 국민들은요, 사기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당해요. 하지만 한 번 당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당하고 또 당하는 거는 그건 바보예요. 병신이지. 예. 박영선 물론 공천도 못 받겠지만 무소속으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박영선이라든지 지금 준동하고 있는 이 수박 세력들이 어떻게든 지역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싹들을 싹 잘라버려야 돼요. 한 번 당원들과 국민들을 배신한 정치인은 영영 매장된다고 하는 어떤 그 기준을 보여줘. 그러니까 이광재 같은 것들이 살아나가지고 저런 짓거리라고 김진표 같은 것들이 마지막 저 노욕을 저 따위로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짜증이 나는 게 우리가 그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이 공천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천 과정에 개입할 수 없었고 공천을 받은 이상 그래도 저쪽보다는 얘가 낫겠지 해서 차악을 선택을 한 건데 사실은 선택하면서도 너무 분노했던 게 뭐냐면 그런 새끼들한테 우리 공천 안 주고 싶었잖아요. 솔직히. 정말 맞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제대로 된 답안을 내놔야 돼요. 제대로 된 후보를 공천을 해야 됩니다. 후보 공천만 잘해도 그 사람이 당선되고 떨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건상 그분이 우리가 국민들이 당원들이 공천했던 사람들이 안 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이젠 그럴 리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된 공천을 통해 가지고 그 정치에 대한 신뢰를 얻어내야만 그래야 다음 총선에 압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박들이랑 개파들이랑 공천 나눠먹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은 급한 게 그게 아니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를 여러 가지를 계속 꺼내면서 압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송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들이 공천 받을 시기쯤 되면은 그때서야 저는 뭐 수박이 아니고 우리 당원들을 위할 거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딴 식의 개소리를 월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에 넘어가는 공천 제도 자체가 그런 놈들한테 공천을 또 주게 되면은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런 놈들 자체가 공천이 되지 않게 지금부터 계속 목소리를 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천을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개입할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하는 게 지금 시급합니다라는 목소리를 동시에 내야 된다니까요. 자, 하천대유 관련해서 대주주 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전부 다 검찰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도 자꾸 민주당 쪽에서 뭐 이재명 대표한테 사법 리스크라느니 이렇게 말하는 놈들이 이거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봐봐. 다 저 검찰 출신이나 저쪽이잖아. 원유철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 곽상도. 그리고 어떻게 이재명 대표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 저 안에 이재명 대표가 끼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그거는 정말 도토리 밥의 개인 거예요, 그냥. 아니 그 이직들 그 게시판에 누가 올려놨던데 야 이거 녹취록 보니까 윤석열이 여기 들어간 거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윤석열하고 이재명하고 한 패인가? 이제 그렇게까지 의심이 가는 거야? 그렇게까지 가더라. 그러니까 바보야? 이재명을 못 나게 들은 그 생각이 그렇게 안 돼요. 아까 그 카톡으로 한 거 그거랑 똑같아.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이 증거가 있어서 화천대유라고 안 돼. 하는 회사가 처음에는 이재명 시장이 만든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데 자산관리 회사 자격으로 참여를 해갖고 이때 김만배가 처음에 출자한 돈이 2억이 좀 못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놀랍게도 주시공사로 얘네들이 모든 공사를 따가지고 메인 시공사가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시장은 전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 회사가 주시공자가 될지는 생각도 못한 회사, 알 수가 없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원래 공공개발 하려는 거를 정부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민간개발로 넘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얘네가 운영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쟤네들이라는 거예요. 즉, 기존에 있었던 건설사들이나 참여했던 콘소시엄들을 무릎을 꿇리고 공사를 화천대유에 몰아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화천대유는 2억이 안 되는 돈을 넣고 나중에 1,400억 가까운 배당금을 받아요. 그거를 얘네들이 나눠 쓰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들어갔는데 난 참. 아니 이 사람들이 이재명하고 같이 동업을 할 사람들이야? 기본적으로. 물론 같은 법조인이기는 해. 변호사하고 같은 법조인 출신이긴 하지만 이 안에 이재명이 들어가면 저 그림이 맞냐고. 엮일 수가 없어요. 다 검사 출신이야. 그리고 이쪽은. 아이고. 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갈수록 검찰에 불리한 방향으로 갈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검찰은 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악마화시키고 이찍들이 그러면 이재명이랑 윤석열이랑 한 편이야라는 개소리를 하게끔 만든 건 저는 언론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겠죠. 윤석열이 당선된 것도 이재명 탓이다. 그거 할만하네. 충분히 할 만한 그거 얘기죠. 할만하네. 그래서 윤석열이 정치를 망친 거는 이재명 탓이다. 왜? 이재명이 출마해갖고 윤석열을 당선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 저는 비슷한 할 거를 거예요. 똥파리들 그 비슷한 거 하고 다녔잖아요. 지금까지. 이 어제 그 뭐 녹취록 잠깐만 더 보면은 이재명 시장은 우리가 뺏어갈지 몰랐다라는 말까지 우리가 누구냐 김만배하고 유동규입니다. 이재명이도 몰랐다. 이거를 우리가 뺏어갈지 이재명이도 몰랐다. 이것까지 나왔어요. 도대체 그리고 이거 어떻게 엮어? 거기에 관련해갖고 자꾸 이재명 시장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김만배가 정진상을 만나갖고 그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남욱 변호사 너무 미워하지 마라. 우리 박영수 고검장께서 특별히 아끼는 후배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쉽게 말해서 힘으로 누르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박영수를 뒷배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먹었다는 거야. 아니 그 파면팔수 이거는 박영수 게이트고 검찰 게이트인데 이거 뜬금없이 왜 거기서 그 마수로부터 그래도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내신 시장님, 훌륭하신 시장님, 성남시는 이런 시장님을 가졌기에 천만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녹취록을 파면팔수록. 근데 이걸 철저하게 이재명 게이트로 만든 게 누굽니까? 이낙연 패거리와
검찰, 언론에. 언론. 얘네들의 합작품 아닙니까? 이것들을 다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범인이 눈앞에 버젓이 드러나 있는데 왜 그걸 때려잡지 못하냐고. 정말 때려잡아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아, 봐주면 안 돼요. 난 안 봐줄 거야. 그래서 아마 대장동은 한동훈과 현재 가장 힘이 센 한동훈과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박영수와 우병우를 비롯한 아까 굵직굵직한 놈들을 희생양으로 써서 마지막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긴 거기 보면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순환 전 검찰총장 이런 이름이 아예 녹취록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도로도 나와요. 이 사람들은 아마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 네, 이 사람들이 다 뒤집어 쓰고 야 어. 그때 높은 놈들이 어마어마하게 헤쳐먹었네. 몇 명만. 다 날렸네. 그러면서 그 당시 아직까지 현직에 있는 검사들이나 현직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저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박영수를 거기에서 안 터는 멈추면 조남욱한테 못 갑니다. SK를 못 건듭니다. 박영수까지도 못 가요, 네. 지금 그렇게 되면. 하나은행을 못 건드리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은행을 건드린다는 얘기는 대통령 비서실하고 바로 직결해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은행이 아무런 1억 조금 넘게 출자한 천하동의를 보고 1조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몰아서 지원을 해주고 50억만 수수료로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융거래가 과연 김만배나 박영수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아니란 말이야. 그 뒤에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지. 자, 할 얘기는 앞으로도 많을 테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